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그의 조상은 포르투갈 시파르드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 종교개혁기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포르투갈 나라 그나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됐던 네덜란드에 정착하였습니다. 디즈니 정착에도 아버지 사업은 성공하여 네덜란드 유대인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죽었습니다. 젊은 그는 아버지 사업의 후계자로 인식되고 있었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납비가 될 제목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을 부정하고 유대교의 교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24세에 파문당하였습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그는 낮에도 저주받고 밤에도 저주받을 것이다. 잠잘 때도 저주받고 일어날 때도 저주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인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항상 그의 죄에 노여하실 것이다.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를 덮쳐 그 이름을 이 세상에서 지어버릴 것이다. 1690년 7월 27일 스피노자가 유대교회의 종교의식에 따라 파문됐을 때 파문서 내용이다. 율법서에 나오는 거의 모든 저주를 퍼부었던 그 유명한 파문을 유대인 사회를 통틀어 살펴봐도 가장 가혹한 파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런 파문과 함께 유대인 사회는 그와 교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였다. 당시 유대인들은 관리가 될 수 없었으므로 유대인 사회에서 파문당하여 쫓겨난다는 것은 곧 생계수달인 것을 의미하였다. 아무도 파문당한 사람과 거래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신앙심을 증명하는 광신자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그는 잠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렌즈 깎는 기술을 본 뒤로 하숙집 다락방에서 응가하면서 렌즈 가리를 직업 삼아 단순한 생활을 반복하였다. 가끔 피우는 담배가 유일한 취미였다. 렌즈 가공을 하고 남는 시간엔 책상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철학을 연구하였다. 때때로 친구들이나 다른 젊은 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은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다락방의 한열론자라는 그의 별명은 여기서 나왔다. 또한 하숙집 주인 가족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온화한 철학자로서 주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다. 유대인 사회와는 단절이 되었고 가족도 그와 연을 걸었다.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거듭되는 삶을 아니하서 여러 취한 친구들이 있었다. 스피노자 연구 모임이 있을 정도로 사상적인 편들도 있었다. 생계도 렌즈 가공만으로 유지된 것은 아니고 친구와 지지자들이 연금 형식으로 보낸 돈도 있었다. 풍족하지 않지만 가난에 시달리다 않았다. 그렇다고 딱히 사치를 부리지도 않았다. 수증기 돈을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서적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다. 옷 차림당 검사에서 외출용 옷과 평상시 입는 옷 두 벌만 가지고 있었다. 그의 철학은 상대적으로 관정적이었던 네덜란드에서조차 위험하였다. 그의 책이 떳떳하게 출판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신학 정치론은 익명으로 출간한 데서나 그 논란을 일으켰고 그의 대표 저서인 에티카는 출간을 시도하다 포기하여 사후에 출판됐다. 생전에 그의 이름을 출간한 책은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가 유일하다. 그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데카르트 철학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한다. 의도치 않았지만 그는 이 책을 통해 데카르트 전문가라는 명성을 얻었다. 독일 팔츠 선제국의 하이델베르그 대학교 교수로 초대를 받기도 했다. 한 달 정도 고민하다가 거절하였다. 이때 쓰는 사양하는 편지도 유명하다. 그는 44세란 젊은 나이에 폐병으로 죽었다. 이를 두고 렌즈를 가공하면서 생기는 유리 가루를 많이 마셨던 것이 유일한 병은 원인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아버지가 형도 폐질환으로 죽었다. 가정력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말년에 그를 자주 아팠기에 스스로 죽음을 예상했는데 저 사연을 정리해 놓았다. 정 앞에서 공포는 필연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나는 의체라고 스스로 증명하기로도 하듯 죽는 날 당일에도 평소처럼 닭고기 수프를 맛있게 먹고 친구인 의사와 하숙집 지인과 잡담을 나누기도 했다. 저녁 때 본인이 죽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신이 원인이라는 것을 좀 더 생각했구만. 시계는 동일한데 단지 변화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스피노자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변화는 변화의 대상과 그 변화를 이끄는 작용 그리고 이로 인해 산출된 그 변화의 결과를 생각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변화의 작용을 변형이라고 하고 그것이 변형된 산출된 결과를 양태라고 부른다. 이를 실제에 적용해 보면 실체는 자신의 있고 자신에게 의해 인식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자신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반면 양태는 실체의 변하는 모습으로 다른 것 안에 있고 다른 것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자신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의 개념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 스피노자는 세상의 내재적 원인으로서 끊임없이 양태들을 낳는 이 실체를 생산한 자연으로 이해하였다. 이 실체가 무한히 변형되어 나타나는 수많은 양태들, 즉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은 소환적 생산된 자연이다 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본다면 응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을 구분하는 후 인문적인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소산적 자연의 형태 또한 그 자신의 내재적인 힘에 의해서 끊임없이 또 다른 형태들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즉 실체는 자연 만물을 수만 가지의 다양한 형태들로 표현되면서 그들 형태 각각 모두 다른 형태를 산출할 수 있는 내재적 원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체인 신과 그 신의 양태인 자연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신은 자연 만물을 산출하는 원인이면서 동시에 그 산출된 결과이므로 신은 곧 자연이라고 하였다. 데카르트는 실체를 신정신물질이라고 정의했지만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실체는 오직 신 하나뿐이며 정신과 물질은 그러한 신에서 산출된 양태의 속성일 뿐이라고 하였다. 즉 서로 다르게 보이는 이 정신과 물질, 신체라는 속성들은 사실 하나의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밧줄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누군가 이에 대해 이 밧줄의 길이는 10m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 밧줄을 무게에는 10kg이라고 말하였다. 이때 우리는 두 사람이 동일한 밧줄에 대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두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말하든 그들은 동일한 밧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피노자가 인간의 정신과 연장 물질을 말할 때 그것은 동일한 존재, 실체에 대해서 각자 자신의 속성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정신과 물질이란 두 가지 속성과 하나의 동일한 질서와 연결에 따라서 서로를 각각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관념의 질서와 연결은 사물의 질서와 연결에 동일하다고 말하였으며, 이렇게 정신이 움직이면 똑같은 질서에 의해 물질적 신체도 움직일 것이라고 보았다. 스피노자 실제 이해를 평행론이라고 일컫고 있다. 정신에 기반한 이성과 물질에 기반한 영광정식 같은 질서에 의해 같이 움직임으로 스피노자 철학에 있어서 이성적인 것을 연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모든 것의 최초 원인을 찾아간 일이라면 반대로 모든 것은 이 실체란 최초 원인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피력하였다. 즉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모든 개체는 이런 인간적 질서의 무한한 연쇄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스피노자 사상을 특정짓는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모든 개체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필연적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에게 자연에 돌림된 그 자신만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한 스콜라 철학자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스피노자는 말하였다. 만약 인과적 자연법칙, 인간에게는 예적이라서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국가처럼 한 국가 안에서 상반된 두 개의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런지는 홀라마 가져오기에 자연의 법칙이 인간과 인간의 외의 것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스피노자는 말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유한한 모든 개체들이 단지 신의 필연적 변명일 뿐이라면 인간들이 느끼는 자유의지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스피노자에게 자유란 오로지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행동이 결정되는 것을 말하였다. 신만이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오직 신만이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인간 존재가 어느 정도까지는 공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 필연적인 활동 영역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관계가 비록 인과의 필연성에 의해 한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에서 무엇을 지켜낼 것인지 자유는 우리에게 들려있음을 의미하였다. 개체 내부에서 그런 영향이 없다면 개체는 곧 분리되어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체가 유지되어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체는 빠져는 수많은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본질의 고유한 활동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으며, 이 활동 역량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노력이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코나투스이다. 코나투스가 인간이 정신에만 관계될 때 그것은 의지가 된다고 했으며, 인간이 정신과 신체 모두에 관계될 때 그것은 욕구가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욕구는 인간의 본질이다. 스피노자는 물체에 있어서 이 영역을 운동과 정지의 관계로 이해함으로써 개체의 발생 원리를 설명하고자 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물체는 운동과 정지 외에 다른 변형이 없다. 모든 물체는 운동과 정지의 일정한 비율일 뿐이라고 했다. 즉 모든 개별 물체의 발생과 변화를 설명한 대적 원리라는 원칙에 달려있으므로 저희 만물은 그 자체 내에서 개각기 특정한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유지하는 역동적인 영역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모두 도출된다. 나를 지키고자 하는 코나투스의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즉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운동 비율을 유지하라고 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자기 보존의 노력은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된다고 했다. 이런 물체들이 합성되어 만들어지는 복합 물체는 그 운동과 정지의 메커니즘이 좀 더 복잡하다. 각 부분들이 서로에게 자신의 운동을 전달한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운동하면서도 그들이 합인 전체는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물체들이 서로 통일된 하나의 개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각 부분은 전체 개체의 본성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어떤 때는 느리게 어떤 때는 빠르게 움직이며 그래야 사실의 운동을 다른 부분에 더 빠르게 또는 느리게 전달한다고 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통일된 식물 유기체가 자신이 필요에 따라서 특정 부분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느리게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했다. 즉 복합 물체가 물체로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그것의 부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운동과 정지 비율 이런 항상성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의 통일된 개체가
다른 통일된 개체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실을 포함되는 더 큰 개체의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확장해 나간다면 우리는 자연 전체가 하나의 개체의 위치가 그것을 그리고 그 부분만을 많은 방식으로 변화하지만 전체로서의 개체는 아무런 변화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된다. 스피노자는 이런 인식을 부재자가 적합한 인식이라고 일컬었다. 이런 이부의 자극에 따른 이미지는 나의 활동 역량이 코나도스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고 했다. 코나도스는 질병, 상해, 세약 내지 유산 요인들에 의해 감소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운동, 영양, 공부, 교육 내지 성받는 긍정적 영향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감정적 요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서 정신의 활동 영역이 감소할 때 코나도스 더 낮은 상태의 안정성으로 이해하며 스피노자는 이를 슬픔이라고 불렀다. 반대로 정신의 활동 영역이 증가할 때 코나도스는 더 높은 상태의 안정성으로 이해하며 스피노자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불렀다. 즉 우리는 자신의 영향이 증가하면 기쁨을 느끼는 반면 영향이 감소하면 슬픔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며 슬픔을 멀리하게 된다고 했다. 이렇게 코나도스의 증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 상태를 스피노자는 정서라고 불렀다. 우리의 신체는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들을 때면 편안하고 중독된 느낌을 받는다. 반대로 우리는 강도를 만나면 잔뜩 겁을 먹고 공포에 사로잡힌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신체가 오해와 봐주는 방식에 따라서 기쁨, 슬픔, 욕망, 분노, 공포, 불안, 연면, 증오, 후회, 질투 등등의 수없이 많은 정서들을 발견한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인간에게 수없이 많은 정서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코나도스의 증감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에 따라서 욕망, 기쁨 및 슬픔 세 가지 기본 정서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꽤 많은 진화를 하려 수많은 정서들을 욕망, 기쁨, 슬픔의 세 가지 기본 정서로 분석함으로써 그가 윤리학에서 코나도스에 따른 정서 분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역시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수많은 마주침에서 자신을 코나도스를 증대시켜 줄 수 있는 기쁨의 정서만 찾으면 되는 것일까? 그러나 스피노자에 따르면 정서는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마주침에 의해 생겨난 것이 수동적 정념에 불과하다고 했다. 우행적으로 이 외적인 마주침과 생겨난 정념에 따를 경우 서로가 대립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분쟁과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념에 의해서 성결한 사람 자체가 변한 것이고 심지어 사실에게 유일한 것을 보더라도 해로운 것에 이끌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들이 판단을 결정짓는 것은 자신의 이성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마주치게 된 다른 내적 원인들이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으며 외적으로는 이게 야기된 정서 공세에 맞서 자신을 내세울 오정 활동 역량 코나도스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매우 빈번하게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외부 영향은 점점 우리는 능동적인 역량보다 더 강하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느낌, 정서 혹은 행동들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했다. 정념이 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기에 스피노자는 이런 상태를 예속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 스피노자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매우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